예, 더불어민주당 재윤경입니다. 총리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취업자 수와 관련해서 고용 쇼크다라고 할 정도로 심각한 수치가 발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통령님께서도 굉장히 크게 우려의 표현도 하셨고, 또 정부에서도 사안의 심각성에 대해서 굉장히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것은 알겠습니다. 근데 이 수치를 이렇게 좀 보면은요, 넘겨주세요. 예. 이게 지금 취업자 수의 증가거든요. 그것도 이게 전년 동월 대비 증가 수죠. 그래서 최근에 언론에 발표된 거는 이제 2018년 7월 쭉 가다가 전년 동월 대비, 그러니까 2017년 7월 대비 5,000명밖에 증가하지 않았다. 이렇게 쭉 보시면은 31만 25만 7천 명 이렇게 10만 단위로 증가를 해 왔는데 느닷없이 만 단위도 아니고 이게 5천 명이다 이러니까 아마 이것을 지켜봤던 국민들, 그리고 언론의 보도를 통해서 접했던 여러 관계자들의 충격과 이런 놀라움은 저희가 그 우려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할 만하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지금 총리님은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네, 제가 참담하다고 말씀드렸고요. 깊은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조금 참담하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 수치들을 좀 한번 들여다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해서 한번 이렇게 다시 좀 여러 각도로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사실 물론 이제 고용과 관련해서 아주 좋은 그런 양호한 흐름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특히 많은 비판을 받았던 지점 중에 하나가 당시에는 이제 고용의 양적 이 목표, 양적 실적만을 지나치게 중시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나쁜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다. 이런 평가들을 많이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분석을 해봤더니 실제로 전년도 동월 대비 취업자 수 증가의 수치를 보면은 박근혜 정부의 월 평균 38만. 근데 이제 우리 새 정부의 월 평균은 19만. 거의 이제 절반 수준이거든요. 근데 그 밑에 고용률하고 실업률을 또 평균치를 이렇게 좀 봤더니요. 65%, 66%, 예, 그리고 실업률도 크게 차이가 안 납니다. 이건 또 왜 이럴까? 이게 저는 좀 의아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좀 다른 각도로 좀 비교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월 평균 증감에서 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고용의 질, 나쁜 일자리를 가지고 양적 목표를 너무 무리하게 채우는 것이 아닌가 하는 비판이 많이 있었는데, 우리 새 정부 들어서서 좀 쇼크라고 할 정도로 취업자 수 증감이 지나칠 정도로 감소해서, 증가수가 지나칠 정도로 감소해서 좀 놀랍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각도로 또 평가할 대목은 없을까 저희가 좀 분석을 해보니까, 여기 취업자 수 증가는 저희가 절반밖에 안 되는 건 맞습니다. 예, 증가 양은. 근데 이거를 조금 질적으로 좀 평가를 해봤더니, 예, 상용 근로자 숫자에서는, 예, 그래도 상당히, 예, 이전 정부랑 비교했을 때 정말 쇼크라고 할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임시직, 일용직, 여기에서 저희가 굉장히 많이 지금 증가는커녕 감소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혹시 이렇게 좀 세분화해서 구분해서 지금의 이 고용의 여러 현황들을 점검은 해보고 계신가요? 네, 하고 있고요. 의원님 같은 그런 말씀을 드리기에는 국민들께 좀 면구스러운 마음 때문에 그냥 죄송하다는 말씀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분석은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조금 송구스럽긴 하죠. 네. 네네.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라든가, 감소되는데 취업자는 계속 똑같은 속도로 증가해야 하느냐, 그것보다는 그와 동시에 고용률과 실업률을 보는 것도 입체적으로 보는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 국면에 그런 말씀드리면 또 변명한다는 말씀밖에
돌아오지 않을 것 같아서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 정부에서는 그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가 좀 전제돼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오히려 저는 그 포인트는 좀 틀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생산 가능 인구 수치를 찾아보니까 그렇게 크게 감소는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 생산 가능 인구 그 기본적인 지표에서 지금의 취업자 수의 증가 속도가 이렇게까지 많이 그 떨어진 것에 대해서 원인을 찾기보다는 저희는 오히려 좀 안타까운 측면도 분명히 있고 부정적으로 우리가 평가해야 될 그 지점도 분명히 있지만 어떤 측면에서는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요. 이게 전월 대비 이제 증가함 가지고 저희가 평가를 해봤거든요. 평가를 해보니까 예, 상용 근로자 숫자는 예, 크게 차이가 안 납니다. 그리고 임시직, 일용직에서 이제 저희는 크게 감소하고 있고 이전 정부는 여기에서도 계속 꾸준히 증가해 왔다. 이런 측면에서 저는 최소한 적어도 정부가 송구한 건 송구한 거고 부정적으로 그 평가할 대목은 그 평가하고 그렇지만 또한 여기에서 면밀하게 그 국민들께 설명드릴 건 드려야 된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그동안 계속 고용의 질적 개선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용의 질적 전환 과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가피한 측면도 분명히 존재한다. 이런 점에 대해서 설명드릴 건 설명드리고 그리고 여기에서 어쨌든 저소득층 분들에게는 임시직, 일용직 이 그 취업자 수가 감소하고 있는 것도 굉장히 마음 아픈 일이고 이것 또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정부의 대책이 있는지 좀 정부가 좀 모색하고 그 국민들께 답을 드리는 것이 좀 필요한 일이 아닌가 싶은데 그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예, 말씀 주신 대로 최저임금 인상이나 근로시간 단축은 노동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노동의 질을 높이는 과정에서 노동의 양이 줄어드는 그런 결과에 지금 직면해 있지 않습니까? 해서 그런 장점은 살려가면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고통스러운 부작용은 완화하도록 여러 가지 보완책을 쓰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여러 대책들은 오늘 오전에 발표된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책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들이 있고 그걸 내년도 예산에도 계속 반영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네. 그리고 또 최근에 그 우리 정부가 직면하고 있는 국민적 비판의 주요한 대목 중에 하나가 좀 전에 총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최저임금과 관련된 특히 이제 자영업자분들의 분노가 굉장히 높은 수준이지 않습니까? 저도 사실 자영업자분들 만날 때마다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다. 왜냐하면 정말 현실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실이 어느 정도 어려운지 좀 사례를 하나 가지고 이건 뭐 하나의 사례를 일반화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우려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은 다른 이게 이 가맹점주협의회에서 실제 그 자영업자분들을 대상으로 조사했던 내용이거든요. 그 중에 수많은 케이스 중에 굉장히 노멀한 케이스를 지금 하나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연매출이 이제 15억 원 이렇게 소형마트를 운영하시는 자영업자분인데 이렇게 쭉 보시면 당기순이익이 3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거의 올인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연간 손에 쥘 수 있는 돈이 부부가 쥘 수 있는 돈이 3천만 원. 한마디로 월 한 250만 원 수준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요. 왜 연간 그 15억 원의 매출인데도 불구하고 손에 쥘 수 있는 돈이 3천만 원밖에 안 되는가.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여기는 분명히 인건비도 있습니다. 이 부부에게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앞으로 닥칠 더 심각한 문제도 직면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3명이면은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추가 지출이 월 단위로 117만 원 정도를 추가 지출해야 되거든요. 일자리 안정자금을 활용하고도요. 그러니까 100만 원이 좀 넘는 돈을 추가 부담해야 되는데 그나마 250만 원 손에 쥐고 있는데 100만 원 추가 지출을 하면 고용을 더 늘리지 않고도요. 그러면 이게 그 인건비보다 지출하는 인건비보다 부부가 가져가는 돈이 더 적다는 거죠. 근데 그 앞 페이지로 다시 돌아가서 이게 구조를 보면은요.
왜 이렇게밖에 손해질 수 없는가 했더니 카드 수수료가 연간 3,800만 원이고요. 임차료가 연간 3,600만 원입니다. 한마디로 부부가 가져가는 손해질 수 있는 돈보다 카드 수수료가 더 높습니다. 지금 이제 영세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1.5% 카드 수수료 이게 우대금리를 적용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세 자영업자에서 조금만 벗어나고 나면은요, 오히려 대형마트하고 비교했을 때 역차별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소 정도 규모의 이런 이 마트들, 알고 보면 사실은, 집에 가져갈 수 있는 돈 300만 원밖에 안 되는 이런 자영업자 분들이 자기가 질 수 있는 돈보다 더 많은 돈을 불로소득으로 뺏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최저임금이 인상됨으로 인해서 연간 단위로 하면은 뭐 한 1,200~300만 원 정도, 한 1,300만 원 정도의 추가 부담이 발생하는데, 근데 이것 때문에 두려움에 떨고 분노하고 있는데, 저는 정부가 계속 말로만 카드 수수료나 그다음에 임차료 문제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고통의 부분을 상쇄시킬 수 있도록 대책을 모색하겠다. 말만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같이 아주 적극적으로 이게 동시에 진행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근데 왜 아직까지도 뭐 제로페이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로페이도 사실상 실효성이 없을 것이다라는 우려가 굉장히 높습니다. 제로페이 이용해야 되는 건 소비자들인데, 소비자들이 제로페이 그 앱을 이용해서 얻는 편익이 없는 한 그 앱을 정부가 개발해도 기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는 이제라도 저희가 계산해 보니까 카드 수수료를 1%만 낮추면 1%에서 조금만 플러스 알파만 낮춰도 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고통을 상당 부분 상쇄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정부의 좀 더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이에 대해서 총리님 답변합니다. 전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옳은 말씀이시고요.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대책들은 발표되어 있습니다만 시행과의 시차가 있어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이 보실 때에는 답답함만 늘어나실 수 있고요. 아까 제로페이 문제도 현실적인 수용 가능성을 좀 더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종섭 의원님 질의 순서입니다.